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先ほどご指名をしている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무력 보복입니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 가장 중요시하는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전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걸 깨가면서 한다? 저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결국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생방송으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일본의 이번 조치 결국은 한일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렇게까지 한국 때리기에 집중하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대처는 무엇인지, 향후 전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왜 오늘 아침에 가기에서 아베 내각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네. 네, 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우려와 예상이 그대로 이제 적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패권에서 일본이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체 산업 체계에 있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 지표도 1% 미만이 됩니다. 네. 그러기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한 우파들의 어떤 힘이 필요하고 이번 참의원 선거 때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내석이나 부족한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국내 정치적으로 얻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일 동맹 속에서 한미일이 같이 동등한 대우로 받는 것을 일본이 싫어한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이런 상태보다는 사실은 한국은 일본의 발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이번 조치 속에서 하면서 실제로 동북아의 패권에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미국의 대리인은 명실공히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가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아베 의도다. 이 기조가 흔들림 없이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실제적으로는 말하자면 미중 갈등하고는 이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중국의 어떤 시장에 대한 불공정이나 개입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어떤 트집 잡기, 일방적인 네. 트집 잡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더군다나 일본이 전후에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배상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김대중 정부 때 말하자면 오빛 뭡니까 그 동맹 21세기 동맹 관계를 맺었던 그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게
문재인 정부로서 이 일본의 어떤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대중 후보지선은 말씀하신 네,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봤을 때 말하자면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제 7일부터라니까 앞으로 한 5일 정도의 더 어떤 뭐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굴복하지 않는 예.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김주정 의원님의 좀 총평을 좀 듣죠. 7일날 공포할 예정이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20여 일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뭔가 좀 진전된 노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외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자락 깔고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안보 문제다. 그리고 한국이 이 전략 자산을 아무렇게나 북한에 보내고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그 빌미로 삼아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보복이고 무역 보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구체적인 이유는 강제징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그게 이제 사실 실질적인 이유인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안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불과 2, 3년 전에도 한국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자기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보고서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도 이런 그 일본의 조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국 일본에게도 결코 향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분이 뭐 말씀하셨으니까 중복 안 하고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베 총리인데 그때 중재한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동맹국과의 관계는 악화시키고 적과의 관계를 친하게 한다. 김정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또 하나는 아베 총리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친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트럼프의 등장 그리고 미북 회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평화 프로세스 같은 걸 하면서 아베 총리는 본인은 좀 소외된 느낌 플러스 아니 이러다가 일본의 안보도 이거 뭐 걱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도 99%의 책임은 아베한테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나눠서 볼 것은 네. 명분하고 실리입니다. 명분과 그러니까 실리. 그럼 우리 정부도 그럼 그동안에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갖다가 잘해봤는가? 아무리 아베를 비판하지만 그래도 국가 간의 관계는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천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데 오늘 저는 깜짝 놀란 게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지금 9월 달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답니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정부에 기다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여유가 있고 자금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지금 90%를 일본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들은 지금 이제 죽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겠다. 자민당도 만나고 다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의 어떤 균형을 잡지만 민간 부분 또는 정치 부분 다 따로 뭔가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 문제 해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폼페이오나 뭐 볼턴이나 이 사람들은 트럼프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말이 자꾸 바뀝니다, 지금. 아니, 폼페이오도 중재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지소미아 문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럼프의 뜻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을 비판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방법을 극복하는 방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지금 아직 드러난 문제는 없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일본이 원하는 게 그런 자세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조정하자, 협상하자. 결국에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일본이 원하는 뭐 무릎 꿇어라
이런 것으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업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장에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21세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네.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부분은 사실 일본보다 우리가 앞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10년, 15년 전부터 뭐 수입 다변화, 뭐 네. R&D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새로운 어떤 다변화 또 새로운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의 어떤 종속을 벗어날 수 있는 고통스럽지만 그런 길을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품 있습니다. 소재 산업을 다변화시키고 또 국내에서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으로 네. 육성시키자. 뭐 그러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자. 그런 논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러면은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한 1,100개 이상의 품목이 이제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개별 허가로 하게 되면 그렇죠. 850개 품목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제 그렇게 그 개별 허가를 받고 있던 품목이 한 270개가 넘고 새롭게 이제 그 850여 개 이상이 그렇죠. 예, 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뭐 크게 달라질 거 없다. 그냥 원래 절차가 조금 복잡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그 말을 보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연령 비연령일 수 있거든요.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절차가 뭐 서류 절차가 2장, 3장이면 됐던 것들을 9장, 10장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또 트집 잡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 봐서. 그렇죠. 하는 거 봐서. 그리고 그 개별 그 물품들에 대해서 트집 잡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시비 걸면 도리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제 큰 문제는 그렇게 가더라도 조금 늦춰서 뭐 30일, 60일 허가 내주면 네. 다행입니다만은 일본 맘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은 안 될 수 있는 거죠, 수출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들은 거기에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실 이 관세나 이런 거 보복 조치하면 10%, 20% 이렇게 매기면 우리가 좀 숫자가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피해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행이 돼봐야지도 아는 문제긴 합니다만 기업들이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게 숫자적으로 이걸 정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과연 그럼 어떤 것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품목 안에 포함이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콜센터든 아니면 네. 뭐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이 부분에 지금 관련된 뭐 TF팀도 꾸려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조금 이 한라인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기업들이 곧바로 조금 뭔가 이 정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신속한 조치들이 좀 동시에 수반돼야 정부의 된다.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저는 이 현실과 이 탁상공론과의 차이라고 보는 게 네. 얼마 전에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민관정 일본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협력기구. 예. 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뭐 또 무역협회 회장하고 둘이 맡았는데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 데는 반세기가 걸린다. 지금 자꾸 말 쉽게 해서 뭐 부품 국산화하자 이렇게 말 쉽게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했습니까? 박용만 회장이. 예.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하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도 다 훌륭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위주로 그런 회의를 만들지 말고 진짜 전문가들 모아야 되는 게 저는 이게 무역의 무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1대1로 대결로 붙으면요. 우리도 피해를 입고 일본도 피해를 입는데 우리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국제 무역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아베가 괘씸한 이유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G20 정상회의를 오사카에서 한 직후에 이걸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호혜평등하에 무역을 해야만이 세계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자꾸만 이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아베가 지금 저는 치고 나왔다고 보는데 네. 트럼프 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나라와의 통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정부의 뜻과 관계없이
워싱턴에 있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타임스, 네. 지금 LA 타임스, 그다음에 일본의 아사히까지도 지금 일본 정부를 비판합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도 이렇게 가면 5년 뒤에 일본이 당한다. 왜냐하면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아베를 굴복시켜야지 1대1로 민족 감정, 뭐 일본 불매운동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그래요. 지혜를 하자는 거고 또 저는 이번에 성과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동안에 뭐 에칭 가스 이런 거 못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법이 너무 많았는데 뒤늦게 김상조 정책실장도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상조 실장이야말로 과거 저 경제뭐 개혁연대 때 이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일부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사람들 안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저는 삼성전자, SK는 걱정 안 합니다. 미국 가면 되고 필요하면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건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녹록지 않은 과정이지만 하여튼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터널이다. 근데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거 논의할 것도 있지만은 1대1 관계에선 우리가 쉽지 않다. 반세에 걸린다. 일본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분야별로는 그런 분야도 있겠죠. 네. 그러나 미래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미래의 그 신혁신 성장, 네. 또 소프트웨어, 또 그야말로 반도체, 가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말하자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갈 수 있는, 물론 그 중에 핵심 부품은 아직도 일본 기술이고 종속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길입니다만은 차제에 예. 관성적으로 해왔던 일본이 제일 잘해, 일본 부품이 제일 나라고 하는 것은 좀 정신적으로나 네. 모든 면에서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국제 분업 체계죠. 결국 예. 국제 분업 체계를 통해서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원가가 싼 제품을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있다. 미국도 중국도 뭐 그런 국제 분업 체계를 사실상 아베가 교란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저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이 한일 의원연맹입니까? 좀 갔어요. 갔는데 뭐 자민당의 간사는 만나지도 못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떤 양쪽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제 불매운동 같은 거는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네. 그건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 같아요. 그리고 다각적인 수준에서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과의 1대1 이제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또 외교적인 노력은 노력대로 이렇게 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오늘도 ARF에서 아침에 그 일본에서 ARF 리스트 배제하는 것 결과 놓고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다로 외상하고 또 설전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고노다로는 그 한국에서 비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서 설전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그래요.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일본과의 1대1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진현님 하신 말씀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니케아이 간사장은 사실 내심은 만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방일 서청원 딱 의원이나 났을 박지원 의원이나의 관계 그동안에 그분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 니케아이 간사장이 그 아베와의 관계, 아베가 아주 강하게 만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역으로 보면 사실은 아베의 독단적인 행동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아베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부분인데 네. 역으로 보면 일본 의회 내에서도 사실은 아베의 방향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잘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가 있었다? 예, 왜냐하면 강창일 의원이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무슨 구걸하러 왔냐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지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게 원래 의원 외교 스타일상 일본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상대방이 오면 만나주는 경우입니다. 물론 네. 이번에는 약속을 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옛동지들 특히 뭐 서청원이나 뭐 강창일은 이 한일 의원연맹에서는 상당히 중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못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오히려 일본 의원들은 미안해할 겁니다. 이런 알리바이를 쌓아놔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여론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강창일은 아까도 뭐 들어오기 전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분은 어쨌든 뭐 최재성이나 뭐 이런 서른 의원하고는 일본을 대하는 결이 좀 다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할 말은 하지만 네.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서청원 의원도 그동안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자기 그 다선 의원으로서의 그 값어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저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렇게 일본 많이 소위 그래요? 외유를 한 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서청원, 강창일 이런 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알겠어요. 그쪽 자민당 의원들이 미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가 이거 있었다고 보세요? 봅니다. 김정원이 어떻게 보세요? 뭐 어필하는 것 정도의 성과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이 김봉준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말이 끊겼는데요. 매우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죠. 네. 일본 측에서. 그리고 이제 내부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베 총리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국회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딱히 정해진 시간을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만날 수 있는 의향 정도 확인하고 갔는데 한 번에 연기하고 한 번에 취소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화로 취소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까지 가서 이런 일은 거의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 다선 의원들이 가서 뭐 초선 의원 만나고 왔다고 지금 한국당 의원들 갔을 때 그것조차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예. 펄펄 뛰었었죠. 시쳇말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5당 의원들이 다 함께 섞여서 갔던 정의당도 거였잖아요. 갔더라고요. 정의당도 2분 가고 이렇게 해서 다 갔었는데 또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또 이 단장이 돼서 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아마 국회 안에서 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모습 자체는. 그런데 모두가 지금 분노하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도 저는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습 보면서 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 일본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베 총리의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의원단 내도 이런 무례를 범했던 외교적 결례 이런 것들은 좀 보여줄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죠. 2일 날 오늘 발표하기 전에 30일 날 가서 1일 날 그런 또 수모를 겪고 온 셈이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굴욕적이었지만은 하여튼 굴욕적인 그런 자세가 없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만은 방문단이 갔을 때도 뭔가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함으로써 결과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지는 않았을 거라고 외교적으로 생각해요. 노력을 한 건 그렇죠. 보여줬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서 아베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도 이제 경제 좀 안다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야기입니다. 백색 리스트, 뭐 화이트 리스트 이야기하면서 자 거기에 보면 묘한 게 있다. 뭐냐?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에서는 한국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 중국 전부 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 지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아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기회에 한번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을 우리가 이제 작살내고 일본 이거 상품을 갖다 키우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통제하려고 그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이 잘 나가는 거 배 아프니까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이제 먹겠다는 건데 그럴 경우 국제 기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은 적성국가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중국도 일본에서 이 네. 화이트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가져가는데 한국에 유독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걸 갖다가 안 해준다.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 국제적으로 일본은 가치 정신도 위배되고 이런 나라라는 걸 해서 고립시키는 작전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지금 그래서 저는 의원 외교도 마찬가지인 게 국제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의원들이나 이번 일본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그 정도면. 갔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건데 저는 일본 국내에서 지금 아베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상처를 좀 있다고. 그러지만 아쉬운 점은 예. 좀 미리 좀 잘 알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고서 좀 항의성 방문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가고 나서야 우리가 거지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좀 뭔가 좀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국민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목에 기사들이 써서 그렇지. 그래요? 강창일 의원이 했던 말의 요지는 그게 요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이 많은데 언론에 보도될 때는 재밌는 말만 이제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알리바이에서는 저는 참 그 잘했다고 발언의 봅니다. 요지는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야지. 오든지 안 오든지 부탁하든지 우리가 이제 일본 얘기 보고 그리고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었죠. 이제 그거는. 오늘 부르저 정치사회적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일본 의원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소미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소미아 파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까? 사실 이번의 그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방으로서의 한국을 대우하지 않는다. 네. 전략 물품을 한국이 지 맘대로 일본 몰래
다른 데 수출하기도 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한 큰 도발 행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휴민트와 같은 또 어떤 적경지에 대해 정보를 사실 정보 양으로 보면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7대3 정도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 많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 동맹 관계가 사실은 뭐 한미 동맹은 기본 축을 강화하지만 뭐 한미일 동맹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에 압박을 해주는 미국이 좀 더 세게 말하자면 일본 아베가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좀 막연한 중립을 쓰지 말고 사실은 일본이 잘못됐다는 편이 들도록 푸시하는 데 있어서 지소미아가 활용돼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지소미아가 만들어지는 배경도 그렇게 많은 튼튼한 어떤 배경 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국민적 합의가 아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큰 어떤 정보 안보적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말하자면 뭐 다시 이것을 뭐 맺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타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 내에서도 그런 강력한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더 저는 높아지는 것 같죠? 네, 높아지고 있다고. 민주당도 그러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지소미아 문제는 오늘 저도 이제 유심히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생중계됐습니다. 발언 전문이 국무회의. 지소미아 진짜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 내에서도 강경화 장관은 지소미아를 연장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좀 이렇게 폐기 쪽에 기우는 발언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교장관이기 때문에 패를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거 없애자는 이게 김영주 전 의원님처럼 많고,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서훈 국정원장이 공개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난 생각은 다르다. 상당히 유용하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정보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일주일 사이에 3번 발사체 도발을 했습니다. 한 번은 뭐 방사포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 분석하는데 일본 쪽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도. 왜? 그 미사일이 일본 쪽 그 동해 쪽으로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우리 쪽에서 감지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일 동맹과 북러 중 동맹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은 지금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한미일은 삐걱거립니다. 왜? 트럼프도 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미국 대통령 같지도 않고 또 아베는 더 이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도 제가 볼 때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 프로세스의 아베와 이 궁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일이 흔들린다. 그렇지만 그는 아베 총리가 100년, 뭐 200년 할 겁니까? 저는 아베가 물러나면 이제 제가 걱정인 거는 양식적인 일본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오늘 굉장히 신중하게 오늘 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말도 안 했고 사실 말은 강경한 것 같으나 굉장히 점잖게 한 이유가 일본인 전체를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또 하나는 미국의 볼턴이나 폼페이오는 지소미아에서 만약에 한국이 이거 안 하면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난국을 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이나 장관이나 어쨌든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판단하면 되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치고 나가든지. 근데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도 신중하게 했다가 오늘 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뭐 우리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는데 예,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해찬 대표, 서훈 원장 이분들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왜 그럼 지소미아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고민 중 거라고 봅니다. 신중해야 된다. 김정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도 맞대응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지소미아도 고려 대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그 대일 메시지 중에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좋은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압박 카드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또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도 신중해야 된다? 사실 뭐 홧김에 그냥 파기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속은 후련하겠죠. 그러나 이거 자체가 체결됐을 당시를 뒤돌아보면 2016년 11월 23일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촛불 국면에서 굉장히 어수선할 때였어요. 그게 갑자기 그냥 뭐 우리가 원한 바도 없었고 일본과 미국이 종영해서 그리고 이
우리 외교장관하고 일본 대사가 체결하는 이런 정말 그 전례 없는 형식 파괴적인 이런 정보 보호 협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절실했던 문제는 아니지만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압박 카드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미일 공조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공조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일본과 완전히 이거를 끊고 적대적 관계로 계속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8일 날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이 부분에 이제 그 시행이 들어가면 우리가 24일까지가 마지노선이잖아요. 네. 이 지소미아 그렇죠. 파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 최종 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겠죠. 아직은 좀 더 고민하면서 네, 이걸 지금 당장 파기하겠다라고 이걸 저는 이제 압박하도록 국내 하는 건 정책 아니라고 맥락에서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제 한미 관계를 존중해야 된다, 주축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보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군사 정보라든지 기본 정보 교환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동안의 추구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다면 굳이 뭐 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정은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네. 뭐 미국하고 같이 현재의 어떤 사드 체제 구축하는 것만 이루어져도 사실 안보 문제 해결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역으로 보면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하게 북한의 정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부분적으로 한미일이라고 하는 축 자체를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보안제로서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우리의 적대 세력으로 그대로 두고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는가 알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공론화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북한이 최근에 3번의 도발을 했는데 그거를 보면 러시아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갖다가 조금 더 좀 개선한 건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청주 공군기지 그다음에 평택의 미군 기지, 뭐 계룡대 이미 다 지금 사정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요격한 걸 보면 방사포 30km, 고도 30km 이걸 보면 지금 패트리어트나 사드로스도 요격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엊그제도 그 정경주 장관이 이례적으로 방사포고 쏜 뒤에 3시간 뒤에 연설하면서 우리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하고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공포의 균형을 할 만한 방어력이 좀 떨어집니다.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미 국방부대 이번에 보고서 나온 걸 보니까 미국의 장교들은 괌이나 일본이나 호주 등의 지금 아시아 태평양권에 연내 핵을 갖다가 이제 보유한 기지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균형이 안 되는 거 핵심이 아닙니까? 이제 F-35 그렇죠.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김정은이 말하는 게 그건데 그건 말고도 군사훈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이 없지 않습니까? 저쪽은 핵이 있고 그렇다면 일본, 미국하고 군사적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분명한 문제는 것은 지소미아라는 것이 결국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의해서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예, 미국에 그래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맺어진 것은 분명한 것인데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을 등에서 칼을 겨눴기 때문에 등을 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다시 또 물론 신중해야겠지만 지난이 말씀대로 정치와 경제를 결부시킬 것이냐 근데 이 문제죠. 따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좀 키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결국은, 어쨌든 네. 미국이 일본에게 다시 한번 압박하라는 그렇죠. 그런 카드로서는 일단은 그건 다 이미 8월 28일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속적인 네. 프레셔를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아베 총리 한번 보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골프 치고 뭐 하고 어떻게 그렇게 보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개입한 그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전혀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반응이었고 태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카드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한번 나서달라는 압박 카드로는 최상의 네. 카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남은 잠깐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한일 관계로서 불거진 건데 정치권에요. 김영주 의원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얘기하려는 아시죠? 민주당의 탱크, 예. 민주연구원에서 예. 보고서 나온 거. 이걸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유출된 것이 잘못된 거고요. 또 그 안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네. 물론 이제 그것을 그런 현재의 상황을 총선에 연결했다는 의도가 순수하지 말고 불순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에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선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고 오히려 내용은 그 반대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도부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말하자면 확장성이 없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어떤 그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런 리포트로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 또 안에 내용된 여론조사를 말하자면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이 말하자면 야당이 공격하듯이 무슨 이걸 총선 기획 의도 삼아 이 반일 감정을 정치권이 말하자면 여당이 주도하고 뭐 이런 그런 건 취지는 아니다? 전혀 아니지 않느냐. 김 의원님 왔습니까 이미? 저는 저한테 오지 않죠. 반갑어요. 네, 제가 뭐 현역도 아니고 제가 그걸 받을 위치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물론 네. 이제 의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싱크탱크니까 이런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국회의원들 보시오. 근데 128명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공개 안 되리라고 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조사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비공개로 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불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일단 이 여론조사를 공표해야 되고 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비공개일 경우에 공개를 보도가 되거나 공표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위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평화당이 지금 전원 명의로 양정철 해임 촉구안을 지금 뭐 결의했다는데 민평당에서요? 민평당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뭐죠? 이거는 야당 전부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는 뭐 그 정도까지만 다른 당이 볼 때는 경선 동지할 게 누가 바른미래당에서 표현한 겁니까? 나라만 망해도 총선에서만 이기면 된다. 이거냐. 이렇게 비판할 소리를 남긴 겁니다. 게다가 그날 또 양정철 원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게 보도대가 난리가 났는데 그날 민주당 당사에서인가 무슨 세미나인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누구냐면 중국의 무슨 공산당 무슨 뭐 간부를 불렀는데 제목이 중미 무슨 무역 갈등 뭐 이런 건데 중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중이 아니라 예 미중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데 국회는 또 미중이라고 등록을 하고 거기는 또 중미라고 저러는데 아니 뭐 민주당 무슨 친중 정당이냐 지금 뭐 반미냐 그래요? 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일본도 이용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싱크탱크고 공식적으로 양정철 지금 원장이 거의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뭐 밑에 배지들을 부원장으로 거느리고 지금 뭐 알겠습니다. 중국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난린데 이런 분이 이런 걸 갖다가 했다. 그리고 일단 이해찬 대표가 경로에서 주의를 줬다는데 저는 이런 일은 다 떠나서 뭐 야당 공격을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좀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게 양정철이라는 인물과 민주연구원이라는 그 기구하고 결합되면서 또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관도 아닌데 뭐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민주평화당이 얼마나 남의 당 보고 해임 촉구 결의안 아니 내고 그만큼 이 사태가 심각하다? 심각하고 엄중함을 이 반증하는 민평당의 모습이죠. 어지간하면 그냥 뭐 그래요? 비판 좀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장관도 아닌데 무슨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관 이상의 급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정철 원장의 모습 비춰지는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일 갈등이 결국은 이제 정치 사회적 전쟁에 대한 거를 일본 아베 총리가 선포를 했는데요. 오늘 하루에 우리 대응도 있었고요.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있었습니다. 각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고 상식이었으니 지금 직속의 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머릿속에는 친박, 비박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할 것입니다.
네, 와이가을부 두 번째 주제는 제1야당 한국당,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당 내부를 향해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당을 망치는 개파적 발상가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당내에서는 그런데 도로 친박당이라는 또 이런 불만도 나오고 또 경고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황교안 대표가 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주요 당직과 국회 요직을 잇따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도로 친박당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저는 뭐 도로 친박당이라는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분석을 해보면 친박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뭐 도로 친박당을 떠나서 원래부터가 친박 성향의 분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다 친박당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아마 친박 성향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구분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이런 친박 비박 논쟁이 아니라 지금 한국당의 위기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빌미를 주는 행동을 한 지금 뭐 이제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친박 비박 논쟁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한국당이지만 저는 오늘 참 열받아서 한마디 하면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가 예결특위 위원장인데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만 어젯밤에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뭐 말도 좀 어눌했고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기사를 써가지고 좀 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본인이 그날 저녁 때 뭐 반주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자들이 볼 때 술 냄새가 났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위중한 판국의 추경을 통과하냐 마냐 하는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술 냄새를 풍겨서 기사화되고 그게 만약 기사가 오보라면 빨리 정정구조 신청하고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거야말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위기다, 한국당이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온 지가 한 두 개가 아닌데 황교안 대표가 출범할 때는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로 친박당의 논쟁도 논쟁이지만 저는 지금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새로운 인사들을 등용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누가 비판하는 걸 물론 저는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이 한국당이 대단히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도 막 비판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빌미를 줄 사람은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런 비판도 하지만 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친박에 빚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조금 더 끌어안든지 좀 더 개혁적인 사람들 전면에 내세우는 걸로 돌파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친박 비박 논쟁하면 내가 뭐 신상 뭐 필벌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는 개파 간의 갈등을 너무나 공중에 띄우기보다도 새로운 인물. 제가 볼 때는 개파 간의 갈등보다는 이거는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이슈를 못 만드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지. 장제원 의원이 그런 좋은 말 했는데 지금 그런 비판들을 자꾸만 틀어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의 이 바이탈리티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반성이 상당히 진효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죠. 황교안 대표요? 네. 그 정도 벌써 그 정도 됐나요? 2월 달이었으니까요. 네. 4, 5개월 3, 4, 5.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정말 이 다 죽어가던 보수를 결집시키고 뭔가 조금 새롭게 변신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을 위한 구세주인 양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어떤 이 보수 정당으로서 또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또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정치력의 부재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거듭해 왔잖아요. 자식의 스펙 이야기, 외국인 노동자 차별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막말이라는 게 더 막말이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고 그 5.18 망언한 의원들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다시 다 복귀해서 앉아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벌백계의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민경욱 대변인의 어떤 여러 가지 막말 논란, SNS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올리고 한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실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게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모습 보면서 당연히 펴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 의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 할 일은
5.18 망언 이런 것들을 매듭지고 갔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로서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황교안이 불행하게도 진 의원님이 숯보 루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 그래서 조만간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요? 상당히.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출발할 때 그 참신성과 굉장히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인기가 지금 왜 그러면 떨어지느냐. 저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참모들이 있을 테고 지금 당대표가 된 뒤에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전당대회 때 그 좀 헝거리한 그런 이미지하고 지금 그때는 슈퍼루키였죠. 근데 지금은 당대표인데 문제는 참모들이 황교안을 내년 총선을 이기는 장수로 키워야 되는데 본인 대통령 캠페인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이 황교안을 데려다니면서 마치 대통령 캠페인 좀 돌리니까 지금 김희영 의원님 말씀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당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기자들이 요즘 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지금은 당을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 스타일 발굴해서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정이 너무 힘든 일정을 짜가지고 본인만 뺑뺑이 돌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등장하시지 마시라. 뭔가 하여튼 뭔가 좀 도로 친박당 문제라든가 비박계 친박계의 내부 갈등 문제에 대해서 황 대표가 얘기한 부분들이 그렇게 선진적이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인기가 치솟다가 이제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미를 상태가 좀 벗어나면서 문제는 이때 이제 오히려 위기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런 내부 심지어는 뭐 도로 친박당이다 어떻든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좀 더 포용하겠다. 또 당내 민주주의를 내가 키우면서 더 큰 보수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신상필벌, 당을 해당회의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래요. 딱 자기 이미지가 또 공안 본색 그렇게 느껴진다고. 정의사의 구현,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그 이미지로 가버리면 야 단순히 하지 마. 이제 위기가 자기가 답답해지면 원래 그런 방식으로 줄 세우고 하겠다. 총선 앞두고 당내 훨씬 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진 의원님도 포함해서 세 분 다 공히 상당히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아쉬워한다. 그런 제가 좀 반론을 좀 네. 드리면 이런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상품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 이 단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에서 보좌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언론 환경이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닌데 한국당 의원이 무슨 말하면 잘못하면 대서특필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한 말을 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등등에. 그런데 예컨대 황교안이 뭐 대구에 오면 뭐 어떻다 뭐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말을 한 분들은 그 의원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 묻혀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황교안 대표는 실수를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터질 때마다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사실 언론 탓하면 사실은 모양이 국입니다 원래. 자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진 의원님. 우리공화당이 맞나요? 예,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과 연대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들끼리 좀 갈립니다. 그런데 갈려요? 이제 왜냐하면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거기보다는 바른미래당이나 중도 쪽이 더 중요하고 거기는 서서히 사라질 당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과거의 친박 중에는 아무래도 지금 홍문종 의원, 저기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죠. 네. 조원진 공동대표. 친한 분들은 또 반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고 보니까 그 기사를 보면 그 정도까지 할 능력이 박맹우 총장한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좀 오반데 다만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공화당하고 재규를 맺는가 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죠. 뭐 기자들의 자유니까. 근데 멀리 보면 역시 황교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좀 더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알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적으로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과 이렇게 손잡고 하게 되면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을
감동시키려면 조금 더 중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제 거죠. 이 부분에서 느끼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포감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도 마산에서 창원 성산 창원 선산에서 500표가 실제로 500표 가져간 것 때문에 떨어지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친박연대가 이방호 사무총장을 떨어뜨리고 강기가법원에 했던 MB 그런 때 얘기하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숙모 모임에 가서 말하자면 뭐 봉변을 당했죠. 그런 우리 부분들이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에 걸릴 거예요. 이 세력들을 그대로 품지 못했을 경우에 내년 총선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제대로 선전할 수 있는가의 어떤 공포.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 그런 아니에요? 딜레마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갇힐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정말 해야 돼요? 바른미래당과 좀 통큰 말하자면 건전한 방식의 더 넓은 어떤 그런 노선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리더십인 거죠. 그걸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호님 좀 해법을 좀 한번 주시죠. 지도자는 결단할 땐 결단해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 쪽으로 갈까? 우리 공화당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좌고우면하면 안 되고요. 창원 성산 재보선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그때 504표 차이로 졌고 838표를 우리 공화당 그때 당시 대한애국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선거 때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별로 다 그렇게 우리 공화당이 후보를 낸다고 하면 그 정도 표 차이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와 외연 확장을 위해서 품고 더 넓은 중도 개혁 세력을 품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과는 지역별로 우리 공화당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못 내요. 그러니까 후보 낸 지역에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겠죠. 후보 연대를 한다 그냥. 그렇죠. 그것 또한 지역별로 알아서 연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당대표의 리더십인 겁니다. 그렇게 찾아야죠. 전체적으로는 바른미래당과 함께하고 뭐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분화가 될지 어떻게 그건 빅뱅이 봐야 일어날지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중도 어쨌든 외연 누구랑 확장하는 하는 것. 것이 아니라 일전 가이드라인을 말하자면 당대표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제 생각에도 바른미래당이나 우리 공화당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국민의 선택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예, 맞습니다. 저는 수도권이 중요한 게 지금 한국당은 대구 경북 쪽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경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렇다 할 때 수도권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설령 우리 공화당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된 뒤에 연대매점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쪽에는 또 비슷한 생각이니까.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그렇죠. 뭐 아니 같은 편이보다는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정책을 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는 것 같은 형태로 저런 건데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합치고 단일화해가지고 국민의 표심을 근데 뒤트는 대한민국당이 거는 말하자면 우리 공화당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수라는 면에서 이기면 똑같은데요. 이제 공포감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공화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원색적으로 과연 네가 친박이냐, 대통령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큰 틀에서 둘 다 보수 아닙니까? 누가 이기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근데? 아니 한교안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위축성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이미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것이죠.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해서 바람이 불면요 특정 정당으로 표가 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우리 공화당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라는 국민들이 거지. 선택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게 정치라는 거죠.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손잡는다고 안 뽑아줍니다. 뭐 무조건 뭐 여당 공유하면서 우리 다 모여서 함께 할 거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금 거지. 아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결단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엉거주춤해 있지 말라는 얘기죠.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죠? 좀 이따 내리셔도 될 것 같은데. 어휴, 내려야 됩니까 이제?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결단 내려야지 지지율 계속 하락하는 중인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문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를 저희들이 흥미롭게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에 사진 한 컷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1일 날 엊그제였죠.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네. 3명이 지금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외교 안보 이런 문제에 사실 매몰돼 있다 보니까 또 산업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런 또 이 안타까운 인사 사고에 대해서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요. 그런데
작년 한 해 한 97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건설 현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일어난 거죠. 우리가 김영균법을 패스트트랙 태워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났고요. 이것도 명백히 또 인재에 이미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서 이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또 잠시만 방심하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네. 뭐 현장 검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던데 정말로 조금 이 제대로 원인 규명하고 네. 또 처벌할 거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 이 산업재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뭐 0.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 일이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세 분의 사연들이 다 또 구구절절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정말 저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마디 하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김 의원님도 서울에서 하셨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 빗물 펌프 캠프장 이 국회의원들이요 여름만 되면 꼭 가는 코스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2008년 9년 전이지만 지금은 지금 2019년인데 이 2019년에 목동이면 제가 볼 때는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왜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후진국형 범죄고 이거는 박원순 시장 이거부터 한번 하시죠.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후진국형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정말 지금 말씀하셨지만 눈물 나는 겁니다. 그 정말 그 사람 좀 장애도 좀 있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만들었냐? 다 아는 장소인데 네. 이거는 정말 서울시장도 그렇고 구청장 이건 일단 원천적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 안 나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광주 클럽인가요? 광주 세계 수영선수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후진국형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같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수아 의원에게 정말 그 무슨 뭐 자결단인가 이렇게 뭐 태극기 자결단 이렇게 해서 마치 우파들이 공격한 것처럼 소포를 보인 장본인이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 나이도 34살인가요? 예, 36인가? 예. 네, 그것도 이렇게 호송당하면서 가면서도 손을 들어가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가는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있냐라고 얘기했다가 한편으로는 뭐 오빠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리고 또 뭐 백두 칭송 뭐 혹은 뭐 위원회라든지 어떤 북한 핵에 대해서 옹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대학생 학생 운동을 국민들이 지지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순수성 또 그들의 어떤 열의 깨끗함 그런 것을 높이 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은 그런 우리가 봤던 어떤 기대하고는 많이 어긋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사회에서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네. 그런 생각을 이 진보라는 말을 좀 함부로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뭐 진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 말하자면 친북 수구 이렇게 해야 정확한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국 국방부 장관인데요. 네. 저분이 평소에는 저렇게 민첩하지 않는데 자 북한이 이 방사포를 사실은 쏜 건데 그날은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이렇게 그날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까지 냈는데 그날 저게 오전 7시에 열린 조찬 강연입니다. 안보포럼 강연인데 정경두 장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을 비판도 하고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한다면 적이다.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안함 폭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피한 충돌이라고 그래서 비판을 받았고 또 6.25가 김일성의 남침이냐 물어보니까 8초 동안 답을 못하고 무슨 의도로 묻습니까?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날만큼은 어쨌든 바짝 긴장해서 바로 달려가지고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쏜 게 그날도 국방부는 틀렸습니다. 하나는 뭐 430km, 하나는 690km 나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정정했습니다. 둘 다 600km 날아갔다. 그렇게 틀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정은이가 또 공개한 거 아닙니까? 사진을. 얘들아 미사일 아니야. 방사포야. 내가 지도했어. 물론 김정은이 거짓말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방사포를 쐈는데 우리 국방부는
뭐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NSC까지 열어가지고 뭐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정말 이게 저 믿어도 된 우리가 지금 저 국방부 장관을 믿고 이렇게 안보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좀 걱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 못하는 탐지 능력으로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요격할 것인가? 제 고도가 30km랍니다. 그렇죠. 진짜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게다가 몇 달 전 건 아직도 조사 중이고. 조사 중이고 네. 한 발이냐 두 발이냐 그거 네. 가지고 얘기. 두 발이랍니다. 두 발이죠. 예. 열흘도 안 돼서 벌써 세 번째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추가 경제 보복으로 한미일 공조는 무너지고 있는데 북중러 군사 공조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상황까지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 당분간 많은 국가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비상각오로 능동적이고 또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능성을 놓고서 총력 대응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열심히 했다.